오늘은 392페이지 개인적 원인론 진도 나가야죠. 먼저 사약적 원인론 마지막 문제 192번 문제 한번 검토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192번 보면은 사약적 범죄 이론과 범죄 예방 대책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23년 경행 경채 문제예요. 이 경행 경채 이것은 보직이나 교정직으로 하게 되면 9급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경위 공채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경위 공채 시험 이것은 7급에서 6급 정도 수준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참조하면서 평균 난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자, 192번 보니까 이 범죄 이론 그리고 범죄 예방 대책 이렇게 종합하는 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샘슨 하면은 두 가지 바로 떠오르죠. 집합 효율성 이론과 샘슨과 나읍의 연령 단계에 따른 비공식적인 통제 이론이라는 생애 과정 이론과 관련해서 샘슨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집합 효율성 이론에 따르면은 그 지역의 사회 자본 수준이 높아지면은 집합 효율성도 높아진다. 집합 효율성이 높아지면 비공식적인 통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구성의 상호 유대와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범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그만큼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면서 이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 이전에 슈아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의 근거에서는 시카고 에어리어 프로젝트가 예방 대책으로서 강조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긴장이론과 관련해서 현대적인 긴장이론, 에구니의 일반 긴장이론과 함께 공부했던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은 아노미의 발생 원인이 바로 지나치게 경제적인 제도만을 중시하고 비경제적인 제도인 가정이나 학교, 종교제도 이런 것을 너무 가치 평가 절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제도적 심의 균형이죠. 그래서 제도적 심의 균형 회복이 직접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적 안전망 제공 해가지고 예방 대책으로 지셨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예방 대책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예방 대책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내가 여기 해설을 하면서 지적을 해놨죠. 이 문제에 보면은 예방대책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 4번 명확하죠. 네머트는 낙인 이론에 있어서 낙인 방지를 위해서 다이버전을 특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 밖에 다른 낙인 이론가들은 4D 정책 또는 5D 정책을 통해서 비범죄화라든가 비시설 수용, 즉 사인의 처우 강조, 이런 탈낙인화 이런 것들을 예방 대책으로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 건전한 가정의 양육 환경 조성, 이것은 카프레드슨과 허시가 낮은 통제 이론 내지는 범죄 일반 이론에서 강조했던 예방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4번이 틀린 거지만은 이번에 있어서 예방 대책은 경제적 안전망 제공보다는 제도적 심의 균형 회복이 더욱더 적절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제도적 심의 균형 회복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에서는 당연히 사회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예방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참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본 진도 제2장 개인적 범죄 원인론 보도록 하죠. 먼저 생물학적 원인론과 관련해서 1번 문제.
자, 1번은 그 별표 하나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자고요.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논부로서는 범죄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얼굴이나 두개골 등 신체 전반에 걸쳐서 생물학적 열등성이 존재한다는 생리적 범죄인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본 크리미널스 이것을 생리적 범죄인 또는 타고난 범죄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논부로서의 대표적인 주장. 그리고 2번에 있어서 크레츠먼은 체격형 이론을 제시한 연구자죠. 그래서 이 크레츠먼은 체격형을 크게 세장형, 근육형, 비만형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 여러 가지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발육 부전형을 또 한 가지 체격형으로 제시했다 하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세장형, 근육형, 비만형 중에서 폭력적인 범죄자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근육형이다 했죠. 그래서 이 근육형 이것은 교재에 따라서 운동형 또는 투사형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장형 이것은 간을 세자, 몸신자를 써가지고 세신형 또는 순수한 우리말로 해서 쇠약형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쇠약형, 세신형, 세장형, 그리고 비만형. 그래서 크레츠먼은 범죄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운동형 내지 근육형이고 범죄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은 비만형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덕데일 하면은 범죄인 가계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자죠. 그래서 고더드의 칼리카크가의 연구와 함께 덕테일의 주크가의 연구 이것은 범죄인 가계 연구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허칭스와 매드니 하면 바로 떠오르죠. 양자 연구, 입양아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쌍생아 연구를 한 걸로 해가지고 헷갈리도록 해서 틀린 정답 지문으로 출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구자와 이 이론 이것을 연결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입양아 연구의 등장 배경 보면은 이 범죄인 가계 연구가 환경적인 요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하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가계도 연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쌍생아 연구와 입양아 연구다 했어요. 그래서 쌍생아 연구를 한 대표적인 학자가 갈튼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낭해가 범죄 일추를 가지고 범죄와 관련된 쌍생아 연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리고 보다 더 발전된 연구를 했던 크리스트 안센과 그리고 이 쌍생아 연구를 통해서 소질의 영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이질적인 그런 거 주장을 한 사람이 달가드와 크랭글렌이었죠. 그래서 달가드와 크랭글렌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입양아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허칭스와 매드닉이 입양아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은 남성 입양아를 대상으로 입양된 아이의 범죄 기록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양자로서 범죄를 범한 그런 양자를 예를 들면 100명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의 전과 기록과 양부의 전과 기록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당연히 생물학적 아버지의 전과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 전 이유는 바로 생물학적 아버지의 이 범죄 성향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그런 범죄 성향 이것은 바로 소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양부는 환경적인 요인을 상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양아 연구에 있어서는 양자가 범죄성이 있을 때 생물학적 아버지 친생부 쪽이 이 범죄 관련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소질, 즉 친생 부모,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는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모두가 범죄 성향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양자의 범죄 성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소질과 환경을 비교했을 때 이 소질, 즉 친생 부모의 영향인데 이렇게 왔잖아요. 영향이 이 환경의 영향보다 더욱 크다. 그래서 항상 입양아 연구에 있어서는 뒤바꾼 그 결론 가지고 오답지문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라는 건. 그리고 2번 간단하게 유전된다는 거 주장하고 거리가 먼 것, 당연히 이 환경과 관련된 설명이죠. 이 결손 과정이 청소년들이 이 정상적인 가정 출신 청소년들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다 하는 것은 가정 환경, 양육 환경이 미치는 영향과 범죄 관련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가볍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상 응용지문에 나와 있듯이 쌍둥이 연구하게 되면은 이란성 쌍둥이의 범죄 일치율이 높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항상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 일치율이 높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1자, 2자 바꾸는 그런 함정, 이것은 전형적인 함정이다고 하면서 앞에서도 셀린의 문화갈등 이론에 있어서 1차적 문화갈등과 2차적 문화갈등 헷갈리게 출제할 거고, 그리고 네머트의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도 잘 뒤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자, 2자 뒤바꾸는 함정 패턴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놓도록 하고요. 자, 3번 보면은 2022년 경희 공채 시험에 출제된 건데, 이것도 출제자가 좀 순간적으로 착각해 가지고 오류 있는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지금 이것은 고더드의 칼리카크가의 연구 이걸 소개한 건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제시됐던 연구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생물학적 연구는 등장하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 생물학적 연구인데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착각해 가지고 설문을 잘못 만든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두도록 하고, 자, 그래서 고더드의 칼리카크가의 연구는, 고더드는 이 칼리카크가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가게를 조사해 보니까 그 가게 대대로 낮은 지능, IQ가 70 이하인 그런 지적 장애자들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범죄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범죄인 가게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상 중에 이런 범죄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또는 생물학적 열등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고로 해가지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소질적인 요인, 유전 소질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것이 칼리카크가의 연구다 했죠. 그리고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덕데일의 주크가의 연구, 이것도 범죄인 가계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로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덕데일은 주크 가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가게에서 많은 범죄자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유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고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유전의 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덕데일은 고더우드와는 달리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면서 공중 보건 개선과 유아교육 등을 통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자, 그래서 범죄인 가계 연구를 한 공통점이 있지만 덕데일의 주크가 연구하고 고더드의 칼리카크 연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덕데일은 우생학적 운동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그런 학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덜랜드의 에드워드가의 연구, 이것은 바로 짐작할 수 있죠. 서덜랜드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사회학적 범죄 이론을 제시한 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질에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 논거를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에드워드 연구가 그거였어요. 에드워드 가문에 어떤 상습적인 그런 강력한 범죄자가 있었는데 그 후손들은 좋은 환경 여건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는 범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중에 이렇게 범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범죄와 관련성이 차단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덜랜드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소질설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하는 내용을 소개했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연구를 통해서 후손의 배우자 및 주변 환경 요인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더드의 연구나 덕데일의 연구는 소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서덜랜드는 범죄인 가계 연구는 특정 사례만 조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 하는 거 비판하면서 이 소질은 범죄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제이콥스와 스트롱의 연구는 성염색체 이상 연구로서 기억을 하면 되겠죠. 4번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까 별표 2개 하도록 하고요. 1번 생물학적 범죄의 이론은 범죄를 개인의 생물학적 결함의 결과물로 보면서 범죄의 원인이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특성 이론이다.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과 함께 생물학적 범죄 이론은 특성 이론으로 분류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낭에는 쌍둥이 연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작한 학자로 기억하고 있죠. 낭에 그리고 크리스티안센 등은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 일치율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유전 소질의 범죄 원인성을 강조했다. 자, 이것을 변형시켜서 틀린 선지로 만들 때는 이 일란성 쌍둥이 대신에 이란성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보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고, 그리고 달과대와 큰 근래는 쌍둥이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은 유전 소질이 환경보다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생물학적 원인론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이 그 특색이잖아요. 그래서 달과드와 크링렌의 그러한 주장은 시험 정답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허칭스와 메드닉, 술싱어 등은 입양아 연구를 통해서 양부모의 범죄성이 친생부모의 범죄성보다 더 크다.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어요. 친생부모의 범죄성이 양부모의 범죄성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이 입양아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요. 5번도 간단하게 이거 셀던 하면은 이 체격형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미국 범죄학자였죠. 셀던은 크레츠머의 체격형 연구를 이어받아 가지고 체격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하는 것이 바로 떠오르죠. 중배역형, 외배역, 내배역형 세 가지 체격형. 그리고 그 중에서 범죄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죠? 중배역형.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셀던은 소년교정시설에 수용된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신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조사하여 범죄자의 독특한 체형을 지니고 이러한 체형이 반사회적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셀던의 체격형 이론. 그리고 낭에의 쌍둥이 연구 다시 한번 확인했고, 허칭스와 메드닉의 연구 당연히 연구 결과 양아버지의 영향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영향보다 크다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근육 부부 다원 인자론적인 연구를 했던 근육 부부는 체형이 행위에 영향을 줘서 간접적으로 비행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그래서 근육은 소질도 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체형이 직접적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비형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다양한 요인은 바로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이런 거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 근육은 이 체형이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면 그건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접적이나 직접적 나왔을 때는 이렇게 뒤바꾸는 함정 문제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주의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6번 생물학적 원인론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별표 3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종합적으로 낭의 연구와 그 주장 그리고 제이콥스 성염색체 이상 연구에 있어서 제이콥스는 염색체 구조와 범죄의 관계를 조사해가지고 남성성을 나타내는 Y염색체 기본적으로 Y염색체가 남성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고 X염색체가 여성성을 나타내는 유전자죠. 자, 그래서 Y염색체가 일반 남성보다 많은 XYY형 남성은 폭력적이고 강한 범죄 성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이 초남성형 성염색체 이상을 살며시 XXY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디귿에 있어서 고링은 놈브로소의 대표적인 비판자로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후토는 놈브로소의 범죄인 정형설을 지지한 학자로서 기억을 했고, 그리고 이 고링은 놈브로소의 범죄인 정형설을 비판한 대표적인 생물학적 이론가다 하는 것. 그래서 고링은 신체적인 특징과 범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범죄자가 일반인과 현저히 구별되는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다는 놈브로소의 주장을 비판했다 하는 것. 그래서 비판한 것을 이렇게 지지했다 해가지고 틀린 선지로 출제했죠.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크레츠머면 다시 한번 세장형, 운동형, 비만형 체격을 분류했다 하는 것. 근육 부부도 생물학적 이론하고도 관련되고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하고도 다 관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범죄 원인을 다원적으로 인정했던 학자니까. 자, 그래서 근육 부부는 이 연구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가장 높은 체형은 중배형이다 하는 거지. 이 체격형 이론에 있어서 외배엽형이나 내배엽형이 범죄 관련성이 가장 높다면 그것도 무조건 틀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 7번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도록 하고 있죠. 8번 문제도 셀던, 고링, 그리고 초남성형 성염색체 이상으로 불리는 XXY 이렇게 해서 함정을 유도했죠. 당연히 XYY형 성염색체를 가진 남성이 보통 남성보다도 범죄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주장이 한때 제기가 됐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뭐 일본에 있어서도 셀던은 인간의 그 체격형을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으로 구분했다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외배엽이 활동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면을 가진다가 아니라 중배엽형이다 하는 건 항상 이런 거 유형으로 함정을 유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링은 수용자와 일반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유전보다 환경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아차 잘못 생각하게 되면 생물학적인 이론을 대표하는 놈브로소를 비판한 사람이 고링이기 때문에 고링은 아예 소질의 범죄 원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이 이 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주장을 했을 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문제를 만든 거예요. 당연히 고링도 범죄 생물학자에 속하는 학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놈브로소의 범죄인 정형설, 즉 범죄인은 일반인과 뚜렷하게 다른 신체적 외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그 범죄인 정영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지 논부로서의 생물학적인 열등성이 범죄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면서 고링도 환경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전 소질이 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해 가지고 정리해 놓도록 하고요. 9번 심리학적인 이론. 자, 심리학적 이론 하면은 여러 거 심리학적 이론이 있는데 범죄자의 정신 작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가 정신 분석 이론이다. 정신 분석 이론 하면은 프로이트로 대표가 되고 있죠. 범죄자의 행위가 과거에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파악하는 행태 이론 또는 행동 이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행태 또는 행동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누구였어요? 스키너. 그리고 범죄자의 개인적인 추론 과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인지 이론. 이 인지 이론은 범죄학 이론으로서 특히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그리고 각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행을 찾으려는 인성이론. 이것은 아이젠크 같은 대표적인 이론가가 있죠. 그래서 2번 보십니까? 아이젠크는 신경계적인 특징과 범죄 행동 및 성격 특성 간의 관련성을 정신병적 경향성, 그리고 외향성, 신경증 등 성격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했다. 자, 다음 시험에서는 전형적으로 함정 유도하는 것이 이 외향성을 내향성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 내향성은 이 범죄 관련성이 매우 낮죠. 범죄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이 외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 이론과 관련해서 출제할 때는 이 외향성하고 내향성을 주바꾸는 함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헤어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표를 개발한 연구자로서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워낙 지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헤어는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헤어 기억하도록 하고 4번에 있어서 그간에 이 형사정책과 교정학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이 슈나이더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슈나이더는 10가지 체격형을 분류를 했고 그 10가지 체격형과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슈나이더가 제시했던 정신병질자, 즉 이것을 그냥 원어로 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내지 정신병질자의 경우 이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질자는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처럼 확연하게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이지만은 병적인 성격 장애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병질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병질자의 경우는 성격 교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정신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죠. 정신질환자라면 정신치료에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그 점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슈나이더는 모든 정신병질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병질자는 정신병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정신병질자로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신치료보다는 성격 교정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슈나이더는 정신병질자는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했다 하면 그건 틀리죠. 범죄자 중에서 정신병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 정신병질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병질자라고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둘 내용이었죠. 자, 10번은 생물사학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새롭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뇌에 있어서 변연계에 존재하는 편도체의 역할 내지는 그 기능하고 그리고 전두엽의 역할 내지 기능 이것을 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는 공포 및 분노와 관련된 기능을 한다 하는 것. 그래서 공포와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번연계의 편도체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이 공포나 분노, 충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이 전두엽이죠. 그래서 전두엽의 그 기능 가지고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두엽은 욕구, 충동, 감정 관련 신경 정보를 억제하거나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제어, 표출하게 하는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뇌기관이 바로 전두엽이다 하는 거. 전두엽은 두뇌의 피질 부분에 있는 거죠. 두뇌 피질의 전두엽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죠. 그래서 세로토닌의 숫자가 높을 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낮을 때 범죄 관련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 가지고 출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출제한 문제죠.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높을 때가 문제가 되느냐 낮을 때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주로 정답 가리는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파민과 관련해서도 여기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는 우울증, 의욕 저하 등이 생기고 과다 분비됐을 때가 특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생물 사역적인 그런 가설들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을 여기에 정리를 했어요. 세로토닌의 수치라 그리고 IQ 지능지수, 뇌파 활동성, 자율신경 반응. 자율신경 반응도 이렇게 활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균적인 표준적인 수준보다 크게 낮아질 때, 무뎌질 때 이제 문제가 되죠. 자율신경 반응. 그리고 불안 반응도 낮게 나타날 때, 각성 수준, 그리고 혈당량, 저혈당증일 때 범죄 관련성이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범죄 관련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1번 보시면은 신체적 뇌기능이나 생화학적 특성에서 범죄 관련성을 찾는다 하면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생물학적 원인론이지 심리학적 원인론이 아니죠. 그래서 심리학적 원인론하고 생물학적 원인론을 구분하는 문제로는 이런 정도는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 원인론에 있어서는 자유의지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하도록 하고 12번에 있어서 범죄 원인론 자, 범죄자 집단과 비범죄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범죄 원인이 이 신체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차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놈브로소였어요. 그러면 바로 또 떠오르죠. 놈브로소를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링이다 하는 거. 후토는 오히려 놈브로소를 비판한 고링을 비판하면서 놈브로소의 범죄인 정영설을 지지했던 학자로서 기억이 됐었죠.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으로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자가 콜버그다 했죠. 그래서 콜버그는 도덕 발달 단계를 범죄에 적용했고 도덕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그 세 단계를 다시 더 세분해 가지고 6단계로 나누었다. 그래서 도덕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콜버그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설에 있어서는 지금 오타가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자, 고링은 놈브로소가 주장한 범죄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여기 유전보다 환경의 역할이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했는데 이것은 뒤바뀌었어요. 당연히 고링도 범죄 생물학적 이론가이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유전의 역할이 결정적이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열등성을 지닌 그런 인간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생물학적인 열등성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유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콜버그가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것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콜버그는 범죄 원인에 대한 인지 이론적인 설명으로 도덕 발달 이론을 체계한 대표적인 학자다. 콜버그는 도덕 발달을 총 6단계로 나누었고, 이 준법 시민, 여러분과 나처럼 일반 시민들은 6단계 중에서 중간 단계인 3, 4단계 수준의 도덕적 발달 수준을 지닌 사람들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리 분별도 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수준의 도덕 발달 단계는 1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주로 1단계, 2단계 도덕 발달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발달되지 못한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에 있어서는 이 범죄자들의 도덕 발달 수준이 1, 2단계인지 아니면 2, 3단계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최상 단계인 5단계, 6단계가 아니라 5단계, 6단계 도덕 발달 수준은 성인 수준의 도덕 발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범죄자들은 1단계, 2단계 도덕 발달 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하는 것. 이것은 다음에도 자주 출제될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별표 2개 해가지고 해설해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13번에 있어서 범죄 심리학적 이론 관련해서 프로이트는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3번도 별표 3개 해가지고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 심리학자들 주장 내용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프로이트는 인성의 구조를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세 가지 인성 요소로 구분을 했다 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 이드는 모든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욕구와 충동, 자극 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쾌락 원리에 따른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고, 즉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르고 슈퍼에고는 도덕 원리에 따른다 하는 것이 바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스키너와 반두라에서 스키너와 반두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이고 행동주의 내지 심리학적 학습 이론 주장자이고, 그 다음에 피콜은 인지 이론가로서 도덕 발달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구분하자고 그랬죠. 콜버그하고 피아제를 이렇게 뒤바꾼다든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콜은 도덕 발달 이론가이고 스반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가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대비시켜 가지고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스키너의 실험 상자, 쥐를 이용한 실험 상자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죠. 자, 그래서 스키너는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슈나이더 다시 한번 10가지 정신병질 유형 중에서 특히 이런 고등감정이 결여돼 가지고 잔인한 범죄를 많이 범하는 정신병질 유형이 무정성 정신병질이다 하는 거. 그래서 무정성을 정답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무정성. 무력성하고도 이렇게 잘 뒤바꾸죠. 콜버그는 도덕 발달에 있어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3, 4단계가 아니라 1, 2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봤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14번도 연결된 문제 다시 한번 이해하고, 특히 정신분석학자 중에서 프로이트 등은 슈퍼에고의 과잉 발달로 인한 죄책감 컴플렉스가 범죄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런데 에이크호는
슈퍼에고의 과잉 발달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도 슈퍼에고의 미약한 발달, 미발달이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하는 거, 이색적인 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에이크혼 가지고 정답 지문으로 출제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에이크혼은 슈퍼에고의 과잉 발달이 아니라 슈퍼에고의 미약한 발달, 미발달로 인해서 이드가 통제되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 없이 비행을 하게 된다고 봤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에이크혼의 그런 특별한 그 주장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슈나이더 정신병질 유형, 과장성 정신병질자는 고등사기범과 고등사기범이 되기 쉬운 유형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움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은 초기 아동기의 경험과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초기 아동기 이것을 청소년기의 경험과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 이런 것을 좀 주의해 놓도록 하세요. 15번 프로이트도 1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별표 2개 하고, 자,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드는 쾌락 원칙, 에고는 도덕 원칙이 아니라 현실 원칙이고, 도덕 원칙에 따르는 것은 슈퍼에고이다 하는 거. 초자 도덕 원칙. 그래서 2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슈퍼에고는 양심과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미발달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미발달인 경우 에이크혼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과다하게 발달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 등은 오히려 과다하게 발달된 슈퍼에고가 죄책감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도 좀 주의할 사항이죠. 슈퍼에고를 과다하게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드가 잘 통제되기 때문에 범죄 관련성도 낮아진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자, 3번 프로이트에 있어서 성심리 단계를 순서적으로 기억을 해야죠. 구순기, 입술에 의해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 구순기. 그 다음에 학문기.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4번 이 문제 그 정답처럼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컴플렉스는 엘락트라 컴플렉스이고, 남자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16번에 있어서 사회학습 이론 및 행동주의론 하면 바로 떠올려야 할 학자가 스반이다.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스키너, 그리고 심리학적 사회학습 이론을 제시한 학자가 반두라예요. 그래서 스반의 사회학습 이론 및 행동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여러 실제 실험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거. 자, 1번에 있어서 개 침 흘림 실험 하면 유명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파블로프죠. 그래서 파블로프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심리학적 학습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래서 왜 학습 이론이냐 하면은 이 조건 자극, 이것은 종소리 울리는 것하고 개가 이렇게 침 흘리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것은 바로 이 먹이를 주었을 때, 먹이를 보여줬을 때나 먹이를 이렇게 주었을 때 침 흘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 반사적인 행동으로서 무조건적인 그런 거 자극이에요. 이 먹이 주는 것은. 그런데 이 종소리는 침 흘리는 것하고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었죠. 그런데 이 먹이를 줄 때 동시에 종소리를 계속 울려주니까 나중에는 이 먹이 없이도 종소리만 가지고도 개가 침을 흘리는 그런 거 반응을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 종소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능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소리가 개 침 흘리는 그런 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종소리를 조건 자극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스키너의 생쥐 박스 실험. 그래서 피실험체 생쥐가 우연한 기회에 지렛대를 누르니까 먹이가 쏟아지고, 그래서 어떤 거 버튼을 누르니까 전기 자극이 오고, 그러니까 이 먹이가 나오는 그 버튼을 배고플 때마다 가서 누르는 그런 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 원리를 제시한 것이 바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다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의 바탕이 됐던 스키너 박스 실험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는 보보 인형 실험이죠. 그래서 이 보보 인형 실험, 이것은 관찰 학습 원리의 바탕이 된 실험이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서 4번에 짐바르도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험이었냐 하게 되면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인간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하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전과 기록도 없고 정상적인 그런 대학생 5명씩 이렇게 이 실험에 참가를 시켜가지고 그 5명은 이 교도관 역할을 시키고 5명은 이 수용자 역할을 시켰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난폭하지도 않고 공격적인 성향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수용자에게 갖가지 어떤 좀 잔인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바로드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이것은 루시퍼 효과에 관한 실험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적 이론이에요. 루시퍼 효과. 그러니까 평상시에 범죄성이 강했던 사람이 어떤 잔혹한 범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었던 그 사람이 어떤 주의라든가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잔인하게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시퍼 효과의 바탕이 됐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 있고, 그리고 짐바로도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자동차 실험을 했던 학자죠.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을 가진 그 자동차 실험을 통해서 제시된 이론이 뭐였어요?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었고, 이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무관용 원칙의 바탕이 된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17번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은 범죄자의 현재 상황보다 초기 아동기의 경험을 특히 중시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현실적인 어떤 행동 결과를 참조해 가지고도 사람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데, 오로지 초기 아동기의 어떤 체험이 인간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이런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 초기 아동기의 경험을 지나치게 너무 강조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키너에 대한 비판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스키너는 이 두뇌 내부에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든가 인지 구조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리학 이론도 과학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외부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가지고 심리학이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행동이론은 오로지 외적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외적 자극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뒤바꾸고 조작하면은 그 반응을 다르게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을 체계를 제시했던 사람이 스키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키너에 대한 그 비판은 외적 자극의 영향보다도 인지, 심리의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스키너는 인지, 심리의 내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거 비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바꿔서 틀린 선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스키너의 행동이론은 인지, 심리 등 내적 요인은 무시하고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 비판을 받는다. 이게 정확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 6단계 또는 3단계 도덕발달 이론에 있어서 비판점은 뭐냐, 도덕적인 그 판단은 뭐 4단계 수준인데 사람은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4단계 도덕발달 수준에 있는 사람이 2단계 정도의 어떤 그 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하는 비판이죠. 그래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 간에는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콜버그는 무시를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아이젠크의 그 성격 이론은 극단적인 범죄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정도의 어떤 그 성격 이상과 범죄 관련성,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설명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은, 뭐 약간의 어떤 그 성격 이상이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 행동을 행하는 경우가 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이젠크의 그 성격 이론, 극단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주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약간의 어떤 뭐 성격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도 어떤 거 핵심적인 그 특성과 그러한 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거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8번 이젠 좀 익숙한 학자 이름들이 됐죠. 반드라. 그래서 스반 항상 그렇게 연결해서 스키너와 반두를 또 뒤바꿔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스반. 그래서 반두라는 포보인형 실험, 스키너는 생쥐 박스 실험 구분하면서, 반두라는 사람들이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두라는 심리학적 학습 이론을 제시한 학자죠. 심리학적 학습 이론. 그래서 이 반두라는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반두라는 사람들이 그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고, 학습 행동이 이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지니고 태어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반두라의 주장은. 그리고 애들러도 정신 분석학 이론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개성 심리학파에 속하는 이론가예요. 심리학자. 아들러도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죠. 그래서 아들러는 특히 그 프로이트가 죄책감 컴플렉스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강조했다면, 애들러는 열등 컴플렉스와 문제행동 관계를 강조한 것이 그 특색이죠. 자, 그래서 열등 컴플렉스를 지닌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어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조직범죄 집단에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써가지고 주목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러의 열등 컴플렉스는 프로이트의 죄책감 컴플렉스하고 대비시켜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학적 이론에 있어서도 사회 과정 이론 내지 미시 범죄학 이론들은 사회 심리를 바탕으로 한 그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측면에서 사회 과정 이론가인 글래저도 여기에서 같이 연결해서 그 출제를 했죠. 그래서 글래저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차별적 동일시 이론을 그 주장한 글레이저죠. 그래서 글레이저는 단순히 그 범죄 집단이나 가치에 접촉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와 동일시하는 단계 정도 이르러야만이 범죄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했죠.
그래서 매스컴을 통한 범죄의 학습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 교제를 통한 학습보다도 매스컴을 수단으로 하는 간접적인 접촉 교제를 통한 범죄 학습을 강조했다 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볼비는 애착 이론을 제시한 정신분석학자죠. 그래서 볼비는 법리와 관련된 애착 이론을 제창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학자는 아니니까 볼비는 애착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볼비가 아니라 아동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보상을 하면 그 행동이 강화되지만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면 그 행동은 억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스키너의 이 행태주의 심리 이론이죠. 행태주의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 행동주의 심리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내용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익혔던 내용이에요. 19번 보면은, 자, 정신병들과 범죄 관련성 연구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죠. 자, 그래서 별표 3개 하도록 하고, 10가지 그 정신병들 유형에 있어서 이 충동성, 충동적인 살상범죄, 폭력법, 충동적인 폭력범죄나 성계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은 무력성이 아니라 폭발성이죠. 폭발성 정신병들 유형이 특히 이런 그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력성은 업술무자, 심력자, 자기 자신은 전혀 힘이 없다, 너무 무력한 존재다, 이런 거 성격을 지닌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거 무력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관련성이 없는 대표적인 정신병질 유형이 무력성이다. 그리고 이 무력성은 무정성하고도 잘 뒤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기분 변화가 본능 따라서 금방금방 뒤바뀌는 유형이 바로 기분 이변성이죠. 그래서 기분 이변성이라고도 하고 기분 표변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방화범이라는 거 상해 범죄하고도 관련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성격 이상, 발양성이죠. 발양성. 그래서 상습 사기, 어떤 현상이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실현하지도 못할 그런 약속을 자주 한다든가 해가지고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 발양성 정신병들. 의지박약성 정신병들은 뭐 작심 3초도 안 가는 그런 것 성격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을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유혹에 빠져가지고 법 위반 행동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상습적인 범죄를 많이 범하고, 그리고 이렇게 의지가 특히 약한 그 시기가 청소년기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의지박약성이다. 그리고 자기 현시욕성, 자기 어떤 그 과장이 지나치게 심한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이 과장성, 이것은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가 광신 범하는 것하고는 달리죠. 이것은 광신성이야. 지나치게 미칠 광자죠.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빠져드는 그런 그 성격 이상이 이런 거 종교적 광신자나 정치적 확신범하고 관련되는 거고, 자기 현시욕성 하게 되면은 여기 해설 되어 있듯이 과대망상을 기반으로 해서 고위층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고등사기범과 관련성이 높다 하는 거. 그냥 유세할 때 그냥 한번 같이 사진 한번 찍은 거 가지고 자기가 그 뭐 권력자의 오른팔인 양 이렇게 행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현시욕성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읍에 있어서 우울성은 범죄 관련성이 거의 없는 정신병질 유형이죠. 그래서 우울성, 무력성, 이것은 범죄 관련성이 거의 없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 자신결핍성이잖아. 다시 한번, 자신결핍성, 무력성, 우울성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이것도 오타죠. 비읍은 오예요. 수정을 좀 하고. 그래서 우울성 정신병질도 일반적으로 범죄 관련성이 높지 않다. 범죄 관련성이 없다. 다만 우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강박감염의 그 분출로 인해서 드물게 살상범죄나 성범죄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울성은 주로 자살 관련성이 높은 것이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면서 여기에서 슈나이더의 10가지 정신병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특징하고 관련되는 범죄 유형 정리를 해야죠. 특히 무정성이 그 출제가 잘 되니까 부정성, 이것은 업술무자 고등감정 정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등감정, 도덕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성격 장애다. 그래서 뭐 사람을 그 죽이고도 그냥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이런 정신병질. 자,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그 흉악범, 범죄단체 조직범, 누범 등에 많이 나타나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놈브루소의 생리적 범죄이나 가로팔로의 자연범과 같은 그런 특성을 지닌 인간이고, 또 현대적으로 하면은 뭐 유영철이라든가 이춘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이 무정성 정신병질이고, 무정성 정신병질은 그래서 범죄학적으로 가장 위험시되는 성격 이상이다 하는 거. 그러한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만 여기 있어서 이런 그 정신병질 모두가 범죄와 유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이상 성격만이 범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좀 이해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여기 기분 이변성과 관련해서 방화 범하고도 관련성이 높고, 그 다음에 도벽이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그 버릇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성격 장애. 그리고 폭음이라든가 음주, 광, 그래서 음주광 내지 과음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도주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주 이것은 방랑 증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도주 내지 방랑 증상이 강하다 하는 것이 기분 이변성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뭐 도주 하니까 그 의미를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보충한 거야. 20번 문제를 통해서 그런 그 정신병질과 그 특성 다시 한번 체크하더라고. 21번 발양성 정신병질자는 분별력이 없고 떠벌리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흉악범이 되는 경우는 적고, 가벼운 그 절도, 상습, 사기, 모욕죄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무정성 정신병질자는 자신의 정신과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끌고 가는 심신부조화의 유형이다. 이것은 무정성이 아니라 글자 하나 살짝 바꾸는 함정 문제죠. 무력성이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무정성, 무력성, 이걸 잘 뒤바꿀 거니까 이런 것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광신성하고 또 자기 현시성도 잘 뒤바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뭐 같은 유형의 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정신병질과 범죄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기본서에서 좀 보충할 것은 크레펠린의 7가지 정신병질 유형까지는 보충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3번에 그 별표 2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슈나이더의 10가지 정신병질 분류 체크하도록 하죠. 폭발성, 모든 환경이 저항을 거 상실하며 우왕좌왕하고 지능이 낮은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것은 폭발성이 아니죠. 의지 박약성에 해당하는 거잖아. 모든 환경에 저항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건 의지가 지나치게 약하구나. 그래서 어떤 유혹이건 쉽게 휘말려 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의지박약성은 상습범, 누범과 관련성이 높다 했어요. 그리고 기분 이변성은 기분이 본능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크레펠린의 욕동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충동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욕동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드, 예, 원초 자아만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고 자아라든가 슈퍼 에고 초자아가 그 발달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본능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본능에 좀 잘 맞으면 그냥 헤헤 했다 금방 자기 본능에 어긋나면은 막 화를 내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기분 어떤 거 조절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죠. 이성적으로. 자, 그래서 충동인 또는 욕동인으로 이렇게 크레펠린은 유형화했었어요. 그래서 크레펠린의 욕동인에 해당하는 것이 기분 이변성이다. 무정성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무력성을 이렇게 뒤바꾼 함정 문제죠. 그리고 발양성 정신병들은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관적이 아니라 낙관적이다 하는 거. 그리고 경솔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발양성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출제한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병질 유형, 크레펠린과 슈나이드의 정신병질 유형과 범죄 관련성, 그 특징 확실히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번 보면은 심리학적인 특성 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특성 이론이 있었죠. 인지 이론이 있었고 인성 이론, 인성 이론은 성격 이론이라고 했어요. 인지 이론은 대표적인 것이 도덕 발달 이론이다. 피아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그리고 스반의 행동주의 및 학습이론, 스키너 반두라, 그리고 정신 분석학 이론, 프로이트 에이크혼. 그래서 그러한 여러 심리학적 이론 중에서 인지론 구분하는 문제죠. 자, 연령에 따른 그 지적 능력 발달과 범죄 중단 과정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연령에 따라서 도덕 발달 수준이라든가 어떤 그 지적 판단 능력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인지 이론이었죠. 도덕 발달 이론. 대표적인 학자가 피아제와 콜버그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고, 자, 보상에 의해서 강화되고 처벌에 의해서 빈도가 적어지고 중단되고 하는 것이 바로 행태주의 이론,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다 하는 거. 그래서 보상에 의해서 강화되고 처벌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원리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 누구다? 스키너.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행동주의론. 그리고 미디어가 어떻게 범죄와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학습 원리를 제시한 반두라죠. 반두라. 그리고 무의식의 영향, 잠재의식의 영향을 특히 강조했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자, 이렇게 이런 정도만 심리학적 원인론하고 생물학적 원인론은 준비를 하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시키려고는 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